어떤 분야이든지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의 기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학습 효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강생들을 대략 3가지 상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들이 정규 교과목에서 부족함을 느껴서 보충 학습을 원하시는 경우, 두 번째는 이공계열 관련 타전공자들이 소프트웨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독학해야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그 외에 소프트웨어 또는 IT 분야 취업을 위해 공부를 시작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알고리즘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확 와닿는 설명을 들은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공자들은 알고리즘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지 하면서 혼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고요. 타전공자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안감 때문에 알고리즘 공부할 시간에 프레임워크 사용법 배우거나 또는 자동 채점기로 문제풀이 연습이나 하라는 얘기들이 그럴듯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취업과 관련된 얘기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와 관련된 사례들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교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알고리즘을 누구나 다 일반 교양으로 배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반대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을 일종의 교양처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행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과 알고리즘을 연결시킨다면 머릿속에 코딩 테스트부터 떠오를 겁니다. 코딩 테스트는 실리콘밸리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은 코딩 인터뷰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변형된 것입니다. 코딩 테스트라고 하면 자동 채점기를 떠올리실 텐데 원래 코딩 인터뷰는 사람이 직접 진행하는 인터뷰입니다. 단순히 문제 풀어서 맞았냐 틀렸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제도는 완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적인 인터뷰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겠죠. 실력도 좋고 인터뷰도 잘 통과하는 지원자뿐 아니라 인터뷰는 잘 못 보지만 실력은 누구 못지않은 숨겨진 인재도 잘 찾아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실제로 애플같이 채용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신중하게 하는 회사들은 레이오프도 적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인건비는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들의 시간을 인터뷰에 투자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전공자가 아니라도 실력자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을 꿈꿔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입니다. 당연히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겠죠. 지원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터뷰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실력은 없지만 인터뷰만 잘 보는 사람들, false positive를 최대한 걸러내는 방향으로 인터뷰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인도나 중국 지원자들의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난이도가 천정부지로 높아졌습니다. 외워서 푸는 사람을 피하려고 다양한 문제를 냈는데 그걸 다 외워오는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한국에서도 소프트웨어 업계가 커져가면서 미국식 채용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자동 채점기가 한국에서는 코테라는 이름으로 지원자들을 걸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코테 준비가 실무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논란도 많이 받고 심지어 알고리즘이 실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까지도 많이 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피로감이 엄청난 오해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기본 문법 끝내고 바로 자동 채점기로 문제풀이 연습 시작하라는 얘기까지 아주 당당하게 올라오는데요. 인터뷰만 요령껏 통과하는 지원자를 걸러내려는 제도가 오히려 인터뷰만 요령껏 통과하라고 부추기게 되어버린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초기 취업 경로를 생각해 봅시다. 커리어를 인생 전체 기간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첫 취업에 대해서만으로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기업에 바로 지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 대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직군 채용을 할 때도 공채를 하는데요. 이때 코테가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당연히 떨어질 확률도 높겠죠. 대신에 요즘에는 중소기업에서 실력을 입증한 후에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로가 조금씩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그 외의 회사들은 상황에 따라서 코테 난이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벤처도 코테본다는 불만 섞인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벤처야말로 실력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코테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취업을 하신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직이나 승진 등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진짜 실력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인턴 후 채용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코테 난이도는 조금 낮을 수 있는데 대신에 짧은 인턴 기간 안에 자신의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드문 경우겠지만 직접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초기 창업팀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코테를 안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대신에 창업은 진검승부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실력이 있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역설적으로 망해도 어디든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도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우들을 하나하나 따져봤는데요.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는 코테 따로 실력 따로가 아니라 코테 준비와 기본 실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프로그래밍 공부 순서를 안내 드릴 때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먼저 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코테 문제들은 대학 수준의 알고리즘 교과서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는 지도 한 장 손에 들고 시작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헤매는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기초 문법 끝나고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라는 얘기는 머리가 아주 좋거나 시간이 넘쳐나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특정 응용 분야를 잘 하고 싶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먼저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알고리즘 공부를 하고 나서 응용 분야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진정한 코딩 인터뷰 준비가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제 슬슬 실무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무를 한다는 것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결과물만 생각해서 프레임워크 써서 조립 잘하고 복분만 몇 번 하면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평생 한 직장에서 한 가지 일만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핵심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위기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의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일들이 설마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에는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 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대부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가져다가 호출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하나하나 다 테스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면 아주 황당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천국 같은 워라밸로 유명하지만 아주 사소한 차이로 야근 지옥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세즈윅 교수님 강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978년도에 레드블랙 트리 논문을 쓰셨는데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신기술이었습니다. 어느 회사가 그 논문 보고 구현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형 통신사에게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용역을 따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논문이 길어서 데이터 삭제하는 부분에 코드가 빠졌다고 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논문을 종이로 인쇄해서 보던 시기입니다. 그 회사 엔지니어들이 급하니까 대강 비슷한 이진트리 삭제를 붙여서 납품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환경에서는 삭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메모리 문제가 생겼고 계약한 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무와 살짝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인공지능 덕분에 확률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하나 꼽아봤습니다. 분야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실무에서도 정렬을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가장 빠른 정렬이 뭔가 해서 조사해 나가다 보면 퀵소트에서 황당하게도 난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알고리즘에 난수를 사용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무작위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면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활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알고리즘의 중요성 중에서 간접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이자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인 혁신가였던 스티브 잡스는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라는 것은 특정 기술을 익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장기적인 학습 속도를 한 차원 위로 끌어올려주는 과목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수많은 앱 개발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줬고 그 후에 우리 사회는 진화를 거듭해서 이제는 현대 사회를 알고리즘 사회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유튜브 알고리즘 할 때에 그 알고리즘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회에서 심지어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기회를 놓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책도 있는데요. 이 책의 한국어판에는 인생의 모든 답이라는 과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큰 부자들에 대해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고 재미로 볼만한 옛날 얘기에 가깝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부자들 중에서 자신의 재능을 어떤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아주 황당한 자신감을 보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부자들에 대해 소개할 때 나오는 문구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는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덤비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자신감에 깊숙한 곳에 알고리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겠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수많은 교재와 강의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풀이요령을 알려주는 기초교재만 너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기초교재가 많은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기초 말고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너무 퍼져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수준의 교재가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MIT OCW에서 무료 강의 보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막상 강의를 보면 판서로 수식 쓰면서 진행됩니다. 제가 MIT 학생들만큼 똑똑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게 이해가 가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미국이야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몰려오니까 어렵게 가르쳐도 할 사람은 하겠지만 한국은 누구든지 간에 한 명이라도 공부 조금 더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키워내야 하는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1순위로 꼽은 것은 학습 효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부라도 내가 현실적으로 해낼 수 없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도록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론과 실습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론이 먼저고 구현은 알아서 채우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프로그래밍 실력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알고리즘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론이나 수학적인 전개가 우선이 되는 방식보다는 실습도 하고 고민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념이 자리 잡히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앞부분을 건너뛰는 것이 빠르게 공부하는 비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기초를 제대로 다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성장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 있는 방향으로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원래부터가 하면 할수록 나의 수준 자체가 높아져야 합니다. 양적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방식은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요. 왕초보 단계를 지나간 후에는 남이 억지로 만들어주는 재미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성장과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서 본질적인 재미를 스스로 찾아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의의 전반적인 차례와 흐름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알고리즘 강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강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동시에 핵심을 제대로 딱딱 짚어주기 때문에 초보가 처음 공부할 때 명확한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강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명문대 강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론이 강한 면이 있어서 실습을 보충하기 위해 프린스턴 세즈윅 교수님의 교재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분 교재 따라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레드 블랙 트리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교재가 나왔을 때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실무에서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에게는 교육 방향 측면에서 스탠퍼드 강의가 더 현대적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세즈윅 교재는 약간 오래되었다는 것이 단점이라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알고리즘 교재인 CLRS와 교차 검증을 하면서 예제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알고리즘의 핵심을 빠르게 터득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핵심만 잘 확보하면 나머지는 눈덩이 굴리듯이 자연스럽게 실력이 붙어나가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훨씬 편해집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코딩 테스트를 통과해야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이 향상되면서 동시에 기본적인 코딩 테스트 연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만든 교재들 기준으로 공부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이썬 추월 코스는 프로그래밍 입문입니다. 공부라는 것이 뒤로 가면 갈수록 추상적이 되고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초반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체험을 해보면서 감을 잡도록 도와드립니다. 앞부분에 기초적인 연습 문제가 꽤 들어있는데 결국은 알고리즘 공부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복선을 깔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저당 잡히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빠르게 배우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C++ 요약 강의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딱 자료 구조 들어가기에 필요한 정도로 문법과 실습을 정리해 놨는데요. 문법보다는 새로운 언어를 빠르게 배우는 감각을 키우시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를 실무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나중에 응용 분야 공부할 때 보충하시면 되는데 아마 C++ 문법이 양도 많고 어렵다고 해서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C++를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을 먼저 공부한 후에 다시 들여다보시면 의외로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결국은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위한 도구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압축 코스는 알고리즘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최소한의 프로그래밍 연습입니다. 강의 보시면 챕터 1이 전체 강의의 3분의 1인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나하나 다 시켜드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옛날 자료구조 교재들은 1차적으로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자료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하나하나 구현하는지 설명서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구조 관점에서 알고리즘을 일부 다루기도 합니다. 자료구조를 매번 새로 구현해서 사용하는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는 도저히 더는 줄일 수 없다 싶은 정도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연습에 집중을 했습니다. 대신에 알고리즘 압축 코스에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전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공부하면서 수학을 억지로 다 피하려다 보면 오히려 코드를 통해서 수학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의외로 대단한 수학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다항식 전개 정도가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의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한데요. 자료 구조에서 이미 한번 보셨기 때문에 영어로 된 기호만 조금 참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로그 그래프가 왜 가로축과 1에서 만나는지 정도는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즘은 확률과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도구는 미적분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확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하겠죠. 주사위를 굴렸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몇인지, 주사위를 한 번 굴렸을 때의 기대값은 몇인지 정도를 공부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 과목에서 확률적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보이는 수학 기호들을 처음 보셨더라도 대강 어떤 의미겠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센스가 있으시다면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파트 1에서는 스탠퍼드 알고리즘 강의의 범위를 다루고 파트 2에서는 그 외의 내용들을 다룹니다. 참고로 파트 1 차례를 보시고 이게 정말 파트 1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다 들어갑니다. 대신에 현실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문적인 내용들을 덜어내고 실습을 강화했습니다. 예제 스타일은 코드형 문제풀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맞췄지만 답맞추기식보다는 초보들이 스스로 디버깅 연습을 하는 것에 더 적합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학 강의들은 알고리즘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종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사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실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C++ 언어로 실제로 작동하는 예제들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자료구조에서는 기초적인 자료구조들을 만들면서 프로그래밍 연습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더 높은 수준에서 생각하는 연습에 집중합니다. 영상에서 수동적으로 설명을 듣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생각하는 실습은 1분 1초도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려고 시도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막막한 느낌이 드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고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막막하더라도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완성을 못해도 괜찮고 구현 예시와 코드가 달라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부담 없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는 것과 구현해보는 순서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시도하는 과정을 완전히 건너뛰고 구현 예시를 먼저 봐버리면 무의식적으로 외우려 들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외워서 푸는 것은 정말로 고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만나는 쉬운 문제부터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문들은 영상 옆에 있는 디스커션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디스코드로 오시면 됩니다. 질문 많아도 괜찮고요. 선수 과목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물어보는지는 중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모든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비슷한 시기에 공부하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글 자체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대기업 직원이고 사내문서 작성하는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디까지나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면요. 개념 이해와 구현 능력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개념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일단 구현하다 보면은 이해가 갈 수도 있고 개념이 머리에 미리 들어와 있어야지만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수학도 언어일 뿐이다.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다면 수학을 또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암기하는 것보다 사소한 거라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코드로 옮기는 연습이야말로 창의성을 얻는 가장 쉬운 길이고요. 수능식으로 답 맞추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다면 이게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디버깅 연습을 하세요. 미궁에 빠진 범죄를 수사하는 명탐정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원인을 끈질기게 찾아 들어가서 내가 가정한 것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디버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출력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아주 무식하게 해도 괜찮아요. 간단한 문제에서 무식한 방법으로 이것저것 해봐야 나중에는 복잡한 문제도 팔짱 끼고 앉아서 해결하는 초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풀어보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구현 예시와 비교해보면서 이렇게도 되네 하면서 부담 없이 봐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것저것 해봤다는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사항은 지금 이 영상을 포함해서
강의 전체에서 음성 합성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교육용 콘텐츠를 하나하나 만드는 창작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 인생의 대부분을 녹화하고 편집하는 데에 사용해왔습니다. 어려운 분야로 넘어가려다 보니 영상 편집보다는 내용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 합성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녹음한 것과 살짝 이질감이 있을 순 있지만 대부분 영상을 보실 때 배속으로 보신다는 점, 그리고 자막 추가가 쉽다는 점에서 훨씬 좋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을 수정하기도 쉽기 때문에 뭔가 말투가 어색하거나 틀린 곳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알고리즘 압축 코스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